출애굽기 서론적인 부분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는 것 중에 큰 흐름에서 지역을 하나 보고 성경을 보는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는 여기 이 부분 봤죠? 이 부분 봤고 그리고 창세기 또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들 또 한번 봤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창세기 창세기 1 여기 보았고 그리고 창세기 2 봤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우리 애굽 지역을 한번 보는 게 출애굽기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입니다. 출애굽기는 여기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중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역사이고요. 출애굽기는 애굽 고센 땅에서 나와서 시내까지의 여정 그리고 율법과 성막을 받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 안에서 받은 율법이고요.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 갖고 가데스 바네를 거쳐 모압 평지, 여리고와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것이고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 앞에서, 그러니까 머물러서 받은 것은 레위기하고 신명기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이동이에요. 이동 경로와 함께 장소를 얘기하고 창세기는 모세 이전의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이제 주요 무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무대는 나일강 지역이에요.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북단에 위치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아무래도 나일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일강. 자, 이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이 뭐 사람마다 틀려갖고 6,500m에서 6,700m 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요 아마존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기 보듯이 단일거리로 일직선으로 가장 긴 강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이 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했고요. 나일강은 아프리카 밀림지대인 탄자니아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출발하는 백나일이 있고요. 에티오피아에서 흘러나오는 청나일이 있고요. 또 하나의 지유는 아트바라 강과 합류해 갖고 형세를 이루게 됩니다. 세 개의 이 지류가 이렇게 합쳐져 갖고 나일강을 이루어 갖고 오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나일강은 남쪽으로 흘러 북쪽 지중해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게 이 남쪽이 상이고 북쪽이 하다. 우리는 북쪽이 상, 남쪽이 하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이집트는 남쪽이 상이고 북쪽이 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강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쪽을 상이집트, 북쪽 삼각주 지역을 하이집트라고 불리고요. 밀림 우기에 내려오는 물이 거세지지만 5개의 폭포가 급류를 잡아줍니다. 5개의 폭포. 한번 보세요. 폭포를 보면 여기 이 오른쪽에 제 이도 보는데 1폭포, 2폭포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1폭포가 한 게 아니라 폭포를 부르니까 여기서부터 테베라고 하는 것이 수도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중심으로 1폭포, 2폭포, 3폭포, 4, 5폭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위에가 해발 3,000m가 넘어요. 에티오피아 쪽이. 그런데 여기에서 밀림에서 물이 내려오면 아주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니까 갑자기 속도가 빠른 거 이쪽으로 내려다 보면 다 쓸어버립니다. 옆에를. 쓸어버리는데 이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폭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5개 큰 폭포를 만들어 놓고 물이 가다가 뚝 떨어지면 속도를 한번 줄이고 또 뚝 떨어지면 속도를 줄이고 하면서 이제 속도가 줄었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어디냐? 여기 테베라고 부르는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강이 휘었잖아요. 강이 딱 휘었죠. 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왕창 줄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면서 이제부터 농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 위에는 농토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강물이 너무 빠르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콩무수가 나면 다 쓸어버리니까 농토를 만들 수가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농토를 만들 수 있는 문화가 발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영내로 들어오면 하는 물길과 폭포들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장소가 이집트의 수도이자 모세가 자란 현재 룩소라고 하는 노아몬입니다. 어떨 때는 노라고만 불러요. 아몬이라는 게 신 이름이기 때문에 아몬의 노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집트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헝그리 정신이 강한 사람, 특별히
상 이집트가 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기 보면은 하 이집트 사람들은 삼각주다 보니까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상 이집트는요, 강가 주변을 겨우 농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대부분 싸움은 훨씬 이 상 이집트이 잘해요. 그래서 이쪽을 항상 점령하는 삶들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또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또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외부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오고 또 이쪽 리비아 사람들이 오고 구스 사람들이 오고 해갖고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항상 짓밟히는 땅이 돼요. 왜냐하면 이 그들이 원래 이 테베에서 있었던 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면 좋은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더 가난한 족속들이 와서 그들을 또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이집트 삼각주는 우기마다 상류의 기름진 토양을 받아 옥토를 이루게 되고요. 삼각주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농사는 대부분 지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일강 덕분에 기름진 토양과 강물을 사용해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위기죠. 왜 그럴까요? 나일강을 막아버렸어요. 댐으로. 아스완 댐이라는 걸 막아갖고 이 홍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는 살 수 있는데 홍수가 안 일어나니까 이런 토양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5, 6월이 서서히 올라가던 수위는 9월, 10월에 이르면 최고로 오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불어난 물을 범람하여 홍수를 일으키지만 이로써 온갖 수목이 자라고 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집트는 매년 범람하여 자연의 선물을 안겨주는 나일강 홍수 덕택에 하나의 순환이 일어나고 동시에 이 나일강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주신은 태양신 라라고 불렀고요. 어떨 때는 아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신전과 주거지는 태양이 뜨는 동쪽이고 무덤은 해가 지는 나일강 서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있으면 사람들이 사는 곳은 동쪽이고요. 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은 서쪽이에요. 그럼 이쪽도 농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와요. 동쪽으로 와요. 동쪽에는 대신 사람 사니까 뭐가 있었느냐?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카르낙 신전이라는 신전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이쪽 서쪽에는 무덤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서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건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일어난 게 되죠. 계절은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나일강이 범람하는 농한기가 있고요. 물이 빠지는 파종기가 있고요. 3월, 6월 정도는 추수기가 있게 됩니다. 우기 때 흘러오는 물을 사용해 갖고 침수 농업을 하거나 퍼올려 농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일강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출애굽 직전의 10가지 재앙도 나일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을 제외하고 모두 광활한 사막이 있어 갖고요. 이 사막이 사실은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여기 보면 서부 광야, 또 동부 광야, 심지어 사하라 광야까지 있어 갖고 좌우에 광야가 있으니까요. 외적에게서 이것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외적은 못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오니까 안전하게 이쪽에 있으면서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구스 쪽은 뭐예요? 밀림 때문에 또 문명이 발전을 못해요. 근데 이쪽은 밀림도 없으면서 강 주변만 있고 여기를 오가면서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일어나고 이집트 문명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방이 바다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외적의 침입이 대단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외부의 침략이 훨씬 적어서 통일 왕국을 지속할 수가 있었고 많은 문화재가 파손되지 않고 보존되어서 연대계산, 특별히 세계 연대계산, 서기 몇 년 이걸 기준이 되는 표가 바로 이집트 문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건 지리적인 장점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이런 이집트를 사용해서 야곱의 70인 가족을 430년 만에 장정만 해도 60만이 되는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일강을 통해 갖고 이집트 문명이 발생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때문에 만들어지고 그리스 로마 문명은 나중에 해양을 통해 갖고 이루어진 문명이 그들에게 선물을 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면들을 우리가 띄워놓고는 이런 문명의 발전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이 되는 게 신의 광야죠. 신의 광야인데 이 신의 광야는 어느 지역입니까? 우리 앞에 보면은 요 세모난 부분들 이것을 이제 신의 광야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신의 광야 요 부분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가 동쪽이에요.
이 북쪽이 해안가고 남쪽이 뾰족한데 이쪽이 시내산이 있어요. 자,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도의 시내 광야는 아프리카인 이집트와 아시아인 가나안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땅이죠. 남쪽은 높고 지중해와 접한 북쪽은 고도가 낮은 삼각형 모양입니다. 북부는 해안과 접해 있고 한 32km가량이 모래톱 평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래톱이긴 하더라도요, 약간의 농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농업이 가능해서 마을들, 특별히 이집트의 어떤 이제 전략적인 위치를 가진 그런 장소들, 군사기지들이 발달하게 됐고요. 중부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면서 사암과 석회암으로 평평한 고원지대를 이루어요. 이 고원지대는요, 몇 시간을 가도, 차 타고 몇 시간을 가도 평평한 지역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지루할 정도로. 그래서 석회암 지역이 나옵니다. 드넓은 들판을 끝없이 가다가 한 언덕에 모래톱이 나오면 잠시 쉽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모래톱이 나오면 여기서는 미끄럼 타는 거예요. 모래 미끄럼 타기도 하는 거고 하며 지루함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남부는 화강암지대로 험준한 산맥으로 돼 있어요. 돼 있고 고대로부터 터키옥, 대리석, 구리광산 이런 광산들이 발달을 하게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틀리죠. 북쪽이 높을 거라고 자꾸만 하는데 이건 북쪽이 낮고 이 남쪽이 높은 융기된 그런 산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라빗 엘카딤이라고 하는 이집트 신 하토르 여신을 섬기던 신전도 발견이 되었고요. 거기서 광산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시내산 쪽으로 이르는 길은 농한기 때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광산길이 됩니다. 광산에서 중요한 보석을 캐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걸 했고 이 모세도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쪽 이집트인들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지만 길을 알았던 곳으로 피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내 광야는 60만 1,4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1년 중 70% 이상이 구름 하나가 없습니다. 시내 광야의 작은 광야로는 신광야와 에담 혹은 수르 광야가 있습니다. 수르 광야. 시내 광야에서 북쪽을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면 바란 광야를 만나고 이어서 찐 광야를 만납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신과 찐이 틀린 원어상으로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막지대인 네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광야 넘고 또 그 다음은 바란 광야, 신 광야, 그 다음 네겝 쪽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여매로 이르는 골짜기는 아라바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미디안 광야는 동쪽에 아카바만 남쪽 쪽에 위치하는 것을 주로 미디안 광야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입니다. 이쪽을 미디안 광야라고 광야 부르게 되고요. 이쪽 올라가다 보면 여기 사해하고 요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쪽을 아라바 광야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 시내 반도는 이집트 삼각주에서 아시아를 향하는 4개의 길이 있어 갖고요. 해변길, 술길, 메카 순례길, 세라빗 엘카딤길 뭐 이런 4개의 길 정도가 있다. 이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해변길은 이미 알고 있고요. 또 세라빗 엘카딤길이 바로 1년에 한 번 이른 광산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간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건 때문에 시내는 정치 분쟁, 시내 반도는 정치 분쟁이 많았고요. 시내 반도에 거주하는 유목민마다 미디안 족속과 아멜렉 족속이 주로 이곳에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피난한 미디안 광야는 아카반 남서쪽인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시내 광야가 있고 시내 광야 안에 에담 광야, 수르 광야, 신 광야 이런 광야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포함이 돼 있고 여기서 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길이 이쪽에서 이렇게 르비드를 통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길이 광산길, 세라빗 엘카딤길이라고 하는 길이고요. 이쪽으로 가는 게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유목민들이 주로 광야를 통해서 가는 수르길이 또 하나가 있고요. 수르 광야를 거쳐가겠죠. 수르길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수르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길. 그리고 여기를 관통하는 길이 있어요. 이쪽은 후대에 만들어진 메카로 가는 길이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길들이 여기서 펼쳐져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 길은 이 길, 광산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그 다음 지도 그리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